2022 세션 1 글로벌 기후변화 정책과 ESG 함께 하시겠는데요. 이 ESG는 국가, 비즈니스 모두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중요한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ESG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글로벌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그 동향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로는요. 10년의 행적, ESG는 피할 수 없는 표준이라는 제목으로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용한 자리에 발표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너무 흥미진진한 기조 세션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발표하는 내용이 그 흥미진진함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20분의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부터 타이머를 맞춰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목을 Decade of Action, 탄소 중립을 향한 행동의 10년이라고 잡았는데요. 2030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보통 이제 2020년부터 2030년, 요 10년이 아주 중요한 10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파리 협정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파리 협정은 신기후 체제를 출범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신기후 체제냐 하면 그 전에는 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으로 더 책임이 큰 선진국들만 의무적으로 배출을 줄일 그런 의무가 있었지만 2015년에 채택된 파리 협정은 모든 유엔 기후변화 협약 회원국들에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요청을 했다는 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기조 세션에서 최재철 전 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후변화 협력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이 되죠.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배출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는 누구나 다 책임이 있다. 공동의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 책임의 정도가 절대로 같지 않다. 산업화를 일찍 시작한 선진국들은 훨씬 책임의 정도가 크고, 산업화를 늦게 시작한 개도국들은 책임의 정도가 적다. 그래서 차별화된 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역량이 다 같지 않다. 기술과 돈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은 잘 대응할 수 있겠지만 기술도 없고 돈도 없는 개도국들,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의 그런 최빈국들, 또 태평양,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들, 그런 국가들은 훨씬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하지만 파리 협정은 모든 국가가 기후행동을 한다라는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다,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거에 합의를 하고요. 거기에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또 합의를 합니다. 자기 결정의 원칙,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내라라는 건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지는 각 국가가 알아서 정한다입니다. 네가 알아서 네가 얼마나 줄일지를 정해라 라는 거죠. 근데 정하는 대신에 그게 후퇴는 안 돼.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40% 줄이겠어요 라고 정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30%만 줄일래요. 이렇게 후퇴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전의 원칙, Principle of Progression over Time 해서 계속 앞으로 더 나아가는, 즉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목표를 더 높여 나가야 된다는 원칙, 그렇게 합의를 합니다. 또 하나는 측정, 보고, 검증의 원칙을 보통 MRV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걸 측정해야 되고 얼마나 줄였는지 국제사회에 보고해야 되고 이 보고한 것을 제3자가 검증하는 겁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결정의 원칙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줄일지는 각국이 알아서 정한다. 하지만 알아서 정한 그 본인의 약속을 잘 지키는지는 반드시 국제사회가 보겠다,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MRV, 측정하고 보고하고 검증한다는 원칙을 도입하게 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은 오랜 역사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과연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란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IPCC 평가 보고서, 지금까지 6차례 종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기후변화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IPCC 평가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 협상과 관련해서 커다란 진전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처럼 90년도에 1차 평가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그 평가 보고서가 실제로 1992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되는 데 크게 기여하고요. 기반을 제공하고 또 제4차 평가 보고서 2007년에 나왔는데 그 보고서가 2007년에 발리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데에 기여하고 특히 2007년도에 IPCC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사실 그때 국제적으로 이 기후변화가 과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냐 하는 논쟁은 많이 종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5차 평가 보고서가 2014년에 나왔는데 이 2014년 평가 보고서는 2015년에 파리 협정이 체결되는 데에 크게 기여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2018년도에 나온 1.5도 특별보고서입니다. 1.5라는 숫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파리 협정이 체결될 때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2100년까지 2도씨 이내로 잡는다가 합의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2도씨 이내로 잡고 2도씨보다 훨씬 낮은 1.5도를 목표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긴 했지만 파리 회의까지는 2100년까지 지구 온도 평균 상승폭을 2도씨 이내로 잡는다라는 게 국제사회의 그 보편적인 합의 사안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나온 이 1.5도 특별보고서는 2도씨 상승은 너무 위험하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씨까지 올라가면 그땐 정말 인류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진다. 1.5도씨 이내로 막아야 된다라는 것을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제시합니다. 2100년까지 1.5도씨 상승폭 이내로 막아야 된다. 지금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얼마 올랐을까요? 1.1도 올랐습니다. 0.4도 남았어요. 네, 굉장히 조금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윈도우 오브 오퍼튜니티가 계속 닫히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6차 그 보고서의 실무그룹 1 보고서가 나오면서 작년에 글라스고 합의가 채택되는 데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기후변화 1.5도가 왜 중요한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IPCC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1.5도가 상승하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10년에 한 번 발생할 것 같은 폭염이 4.1배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 발생할 것 같은 폭염은 4배가 증가하고 50년에 한 번 올 것 같은 폭염은 8.6배, 그러니까 8배가 넘게 증가를 한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 폭염이 거의 매년 찾아온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더 무서운 건 그런데 2도가 상승하게 되면 10년에 한 번 올 것 같은 그런 폭염이 5.6배로 더 뛰고 증가수가 그 다음에 50년에 한 번 발생할 것과 같은 폭염은 13배가 넘게 뛴다라고 IPCC 보고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도씨도 너무 위험하다. 1.5도씨 상승해서 막아야 된다는 게 IPCC 1.5도 특별보고서의 강력한 그 권고사항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많은 기상 이변들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불과 지난주에 서울에서 발생한 폭우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배수 시스템은 시간당 30mm의 비가 오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되었다가 시간당 30mm는 너무 약하다고 해서 시간당 80mm를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울, 뭐 이렇게 대도시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배수 시설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115년 만에 제일 많은 비, 시간당 140mm가 서울의 동작구에 내렸던 겁니다. 시간당 80mm를 소화할 수 있을 수준으로 배수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시간당 140mm의 비가 내린 거죠. 침수, 홍수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배수 시스템을 우리의 기준을 이제 다 바꿔야 되는 거죠. IPCC 보고서가 그 이야기한 대로 1.5도 아직 안 갔습니다. 1.1도밖에 증가 안 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많은 기상 이변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1.5도 넘어서서 2도가 되면 정말 위험하다라는 게 과학자들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IPCC 스페셜 1.5도 특별 보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막아라. 근데 1.5도로 막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만들어야 된답니다.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만들어야 2100년까지 1.5도 이내로 막을 수 있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평균 45% 감축을 해야 된답니다. 이게 IPCC의 권고사항이에요. 1.5도, 2050 탄소 중립, 2030-45%. 이 경로상에 위치해야 한다. 각국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평균 45%라고 했으니까요. 누구는 50%, 누구는 40% 뭐. 그래서 그 IPCC의 권고사항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만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나왔었던 IPCC 6차 보고서 제3실무그룹이 만들어낸 제3실무그룹의 메시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기준 연도를 2019년도로 잡으면 43%를 감축해야 되고 2025년경에는 온실가스 배출 정점이 일어나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범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이렇게 쭉 증가를 하는데 2025년에는 피크를 치고 그때부터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2050 탄소 중립, 2100년 1.5도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감축 노력, 이거 이러다 마는 거 아닙니까? 또 미국에 갑자기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또 다시 나타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꼭 감축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이건 앞으로 계속 갑니다. 그리고 더 강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2100년 1.5도 목표 달성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피해를, 우리의 미래 세대가 너무나 많은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속 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년 11월 영국 글라스고에서 열렸던 캅 26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1.5도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치적인 의지를 결집하는 게 제일 큰 목표였습니다. 모든 나라가 1.5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자. 1.5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간다는 건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렸죠. 2050년에 탄소 중립하겠다고 선언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건 2030년에 평균 마이너스 45%그 언저리로 온실가스 감축하겠다고 약속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영국은 온실가스 감축은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사회 모두가 달려들어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전방위 협력 전략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 정부 대표단이 협상을 하는 것과 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 보이시죠? 파이낸스, 에너지, 유스, 그다음에 여기 시티 앤 리전도 있습니다.
각각의 주제를 이 날을 정해서 파이낸스 데이 11월 3일에는 은행가, 투자자, 전 세계 보험사,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굴리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자 이제부터 온실가스 배출 많이 하는 그런 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라고 의지를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11월 11일 Cities and Regions Day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의 중요한 도시의 시장님들, 가버너들, 그 지역 정부, 로컬 가버먼트 가버너들 이런 분들 모여서 도시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 지방 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약속하십시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의 모든 쉐어홀더들을, 이해관계자들을 다 끌어모아서 약속을 하게 만드는 그런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전략이 굉장히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모두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 노력은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다 참여해야 된다입니다. 캅26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캅26의 성과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도 목표 재확인입니다. 1.5도 목표 재확인은 다시 말씀드리면 2050 탄소 중립을 해라라는 거고 2050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평균 45%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UN 기후변화 논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더 무서워요. 주요국이 끌고 가는 소수자들 모아서 하는 이니셔티브들입니다. 대표적인 것, 자, 메이저 이코노미스 포럼이라고 제가 여기 썼는데요. 이건 미국이 주도하는 거예요.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한 20개 나라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한 80%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개 나라만 모으는 거예요. 예, UN 기후변화협약 회원국은 190개가 넘고 190명이 1분씩만 말을 하려고 해도 3시간이 넘어가잖아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자, 한 20개 나라만, 여기 당연히 대한민국 포함되어 있죠. 네. 미국, 일본, 그다음에 유럽의 독일, 영국, 그다음에 또 한국, 인도, 이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20개 나라 정도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G20, 거기서 플러스 좀 몇 개 더, 한 20개에서 30개 사이 나라 정도만 딱 모은 다음에 야, 우리끼리 뭔가 약속을 하자. 우리가 약속해서 행동으로 옮기면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이 지금 들고 나온 거. 자, 2030년에 우리 메이저 이코노미즈 국가들끼리는 그때부터 등록하는 자동차는 최소한 50%는 전기차로만 등록이 되게끔 하는 건 어때?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그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전기차의 보급을 확 늘려야 되겠죠. 이런 이니셔티브들을 미국이 막 제안을 하면서 합시다. 우리끼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기조 세션에서도 나왔는데요. 자, EU 같은 경우는 Carbon Border Adjustment Measures, 이게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한국어로는 번역이 되어서 나오는데 EU가 하는 것만큼 열심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국경에서 조치를 하겠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관세를 매기든지 배출권을 사게 하든지 뭔가 하여튼 국경에서 조치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올해 G7 의장국은 독일인데 독일은 클라이밋 클럽이라는 아이디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뭘까? 클럽의 특징이 뭡니까? 멤버가 있어요. 멤버들끼리 누리는 베니핏이, 이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가 아닌 국가들에 대한 차별 조치가 있어요. 그게 클럽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G7 의장국으로서 독일이 들고 나온 클라이밋 클럽의 아이디어는 뭔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열심히 하는 국가들은 클라이밋 클럽의 회원국으로 만들고 우리끼리는 예를 들면 관세를 없애준다든지 하는 그런 우리끼리는 그 호혜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고 그렇지 않은 클럽 밖에 있는 나라들은 뭔가 불이익을 받게끔 하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이 아이디어를 던지고 계속 지금 OECD니 IMF니 이런 국제기구들한테 관련되는 연구 작업을 시키고 있어요.
그거 말고 뭐 예를 들면 PPCA, Powering Past Coal Alliance라는 건데 이거는 2030년까지 석탄 발전 종식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국가들끼리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계속 다른 국가들한테 압력을 넣습니다. 니네도 들어와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더 무서운 건 프라이빗 섹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리백,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아리백 다 아시잖아요. 100% 리뉴어블 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오는 전기를 써서 제품을 생산하겠다. 기업이 선언하는 것. EV100, 우리 회사는 전기차 100% 이룩하겠다. 우리 회사가 쓰는 공용차, 뭐 내지는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무슨 운송하는 차 이런 것들 다 100% EV 하겠다. 거기에다가 이건 미국하고 우리 다보스 포럼으로 잘 알려진 WEF 세계 경제 포럼이 들고 나오는 건데요. FMC, First Movers Coalition. 이건 뭐냐면 기업들 보고 너희 기업이 조달을 할 때, 그러니까 중간에 물품을 구매하거나 할 때, 조달을 하고 너희 기업의 중간에 그 밸류 체인에 들어오는 국가들한테는, 들어오는 업체들한테는 강력한 기후변화 행동을 하겠다고 그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업체의 물건은 중간재로 사지 말고 또 뭐 납품을 하게끔 하지 말고 이렇게 그린 밸류 체인을 만들자. 그린 서플라이 체인을 만드는 걸 선언해.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한테 들어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글라스고 파이낸셜 얼라이언스 for Net Zero.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이 파이낸스 데이 날 전 세계에 여러분 아시는 금융업체들은 다 모았습니다. 금융업체들은 다 모아서 지금부터 죄송합니다. 그 금융업체들은 모아서 지금부터 온실가스 배출 많이 하는 그런 업체나 뭐 그런 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내지는 투자를 줄여나간다고 약속하세요. 이런 금융인들의 그런 얼라이언스 어떤 그 모임을 또 발족을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간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NDC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국제적인 그런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목표입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이거 쉽지 않은 목표라는 건 여러분들 뭐 신문 보시고 하셔서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2030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30년까지 마이너스 45%,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그래서 일종의 글로벌 기후 행동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해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해에 부산이 2030 세계 엑스포를 개최하겠다고 지금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 부산 엑스포는 글로벌 ESG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이고 부산 엑스포를 만들어 나가면서 어떻게 이 ESG에 특히 스트롱 클라이밋 액션에 부합하는 엑스포를 만들 것이냐 하는 거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서브 주제 중에 하나가 Sustainable Living with Nature입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글로벌 ESG 이 트렌드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트렌드를 리드해 나가는 그런 엑스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2015년 파리 기후 협약 채택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새로 규범이 되고 있는 ESG 관련해서 여러 국가의 이니셔티브 등 다양한 이야기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요. 뉴질랜드의 ESG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동북아시아에 특화된 외교 및 비즈니스 전문가이신 필립 터너 대사님을 대신해서 오늘은 박정민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공관 차석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공관 차석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ia ora, good mornin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떠너 대사님께서 영어로 발표를 하실 예정이었기 때문에 네, 영어로 저도 발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박정이고요.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사님께서 코로나 확진이 되는 바람에 제가 대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에게 발표 기회를 주신 주최 기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 변화와 ESG에 관련한 이 국제 컨퍼런스, 이보다 더 시의적절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가 현재 가장 위급한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협약 이후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넷 제로로 만들기로 지금 목표를 정하고 있죠. 뉴질랜드를 이야기하려면 태평양을 함께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태평양이 기후 위기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태평양 상황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기후 위기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천연 환경 면에 있어서도 2015년에 제가 그 지역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 지역의 국가 전체가 굉장한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특히 저지대 도서 국가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빙하가 녹으면서 또 한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작년에 전 세계 14번째로 탄소 중립 2050년까지 선언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에도 지금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컨퍼런스가 정말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SG가 왜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까요? 중요한 문제 몇 가지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면에 있어서도 ESG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가치를 확립해서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이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ESG의 경영을 확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후변화 맥락에 있어서 ESG는 지속가능한 어떤 관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조 시설을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건설을 한다든지, 그래서 ESG는 어떤 탈탄소화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 있어서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셉은 와이스 경영이나 어떤 프라이버시나 그리고 다른 굉장히 많은 경영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ESG 경영에 실패하는 회사들은 회사의 평판도 훨씬 더 떨어질 것이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요.
보다 강력한 ESG 보고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뭐 의무화하는 ESG 보고 프레임워크나 표준이 있진 않지만요. 기후 우선적인 접근에 기반한 보고 체계가 시행되고는 있습니다. 작년에 뉴질랜드는 전 세계 최초로 입법화를 통해서 금융 분야로 하여금 각 회사들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고 또 어떻게 이것이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또 관리할 것인지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의 대규모 금융기관들이 그들의 기후변화 영향을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은행이나 투자 매니저들, 다른 금융기관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공개를 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의 어떤 기관들은 지금 그런데 이 보고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일관성이 없다거나 그렇게 투명하지 않은 부분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 경향이 좀 있는데요. 보다 강력한 2050년까지의 그 넷제로 실현을 위해서 정부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한 어떤 거래 마크라든지 다양한 기준들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ESG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훨씬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증권 시장에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공개 여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 퍼포먼스를 검토의 결과에 반영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기후 변화 어떤 조치에 대한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2020년 한국에서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기해서 뉴질랜드는 한국의 액션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뉴질랜드는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어떤 그런 유산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들도 현재로는 약간 반자발적으로만 ESG 경영에 지금 참여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환경 친화적인 경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ESG 경영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ESG를 포용했는지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분야의 이런 모든 액션들이 나라의 전체 국가의 어떤 방향성과 일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국가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ESG 경영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사님께서도 최근에 어떤 그 한국의 폭우를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화석연료의 어떤 지나친 사용과도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각 민간 기업들에서도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한국은 2050 탄소 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공공 분야 그리고 또 민간 분야에서 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탄소 배출이 많은 어떤 그런 제조 과정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 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뉴질랜드의 그 넷제로 목표를 향해서 한국은 저희의 어떤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린 수소 생산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 또 뉴질랜드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수소 수출이라든지 또 다른 예는 플라스틱 패키징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굉장히 인식이 제고되어서 이를 조금 더 그린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는 2019년부터 비닐백 사용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2025년까지 뉴질랜드는 플라스틱 사용을 아예 금지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ESG 국제 컨퍼런스가 어떤 한국의 ESG 운동의 성공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또 양국의 협력 기회를 살펴볼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리고 싶고요. 또 저에게도 발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컨퍼런스가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공관차석님 고맙습니다. ESG를 선도하는 국가인 뉴질랜드와 한국이 이 기후 변화 관련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발표는요, 국제 ESG 협회 공동 회표장이신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의 오경식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는데요. 교수님께서는 UN SDG 관련해서 전문가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로도 또 세계적인 석학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ESG 비즈니스와 환경, 기후 리스크라는 주제로 함께 해주시겠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발표하게 된 고려대학교 오경식 교수입니다. 2021년 12월 말레이시아 폭우가 왔을 때 그때 사망 실종자가 최소한 53명 정도, 그리고 작년 9월 허리케인 아이다로 대규모 홍수 피해를 입은 뉴저지주입니다. 그때 캐시 워컬 뉴욕 주지사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지난밤에 하늘이 열리고 나이아가라 폭포 수준의 물이 쏟아질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전례 없는 일이고 다음에는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작년 7월 말에 그리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기록적인 폭염으로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당국이 비상이었는데, 이 산불이 그리스뿐만 아니라 터키, 이탈리아, 남유럽 각국에서도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김효은 대사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2012년 IPCC 보고서에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는 인간의 영향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5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온난화는 명백한 사실이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나가서 원인이 인간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바로 이번 달 그 네이처지의 헤드입니다. 지금 폭염, 산불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 더 강력해진 폭염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이는 전 세계 운송, 물류, 도시 경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국에서만 한 해 130조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말씀드린 산불, 폭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홍수를 포함해서 올 겨울에 방어가 필요한 한파, 그 외에 허리케인, 해수면 상승, 물 부족 스트레스가 학문적으로는 기후 변화로 인한 7가지 피지컬 리스크, 물리적인 위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사님께서 이거 말씀을 주셔서요, 제가 이건 넘어가고요. 저희 이제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와 ESG 경영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ESG 금융 규모가 ESG 투자, 채권, 대출, 금융 상품을 포함해서 531조 원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현 시점에서는 투자 자산의 35.9% 정도가 ESG를 반영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자 기업 관심도를 고려하면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ESG 투자 자산이 130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한 14경 8,2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규모가 1조 6,240억 달러니까 100배 이상의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수치는 전 세계 투자 자산의 95%에 해당되는 규모로 거의 모든 투자에서 2030년이 되면 ESG를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를 받으려면 기업은 필수적으로 ESG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4경 8,200조 원이라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규모의 글로벌 머니를 무늬만 흉내내는 기업이 아니고 실제로 진정성 있는 ESG 사업에 투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ESG를 하는 기업, 그리고 그런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마치 정수기 필터처럼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텍소노미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U는 기업의 그린워싱을 찾아내고 친환경 경영을 독려하기 위한 분류 체계를 만들었고, 텍소노미로 인해서 친환경 활동이라는 기준 자체가 명확해지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ESG 경영 목표, 그리고 성과 관리를 한결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만든 K-텍소노미, 녹색 분류 체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EU 텍소노미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요, 기후변화와 금융 리스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잘하고 있는, 대응을 잘하고 있는 기업, 예를 들자면 신재생 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하는 기업들은 가치가 급상승을 하였고요. 반면에 내연기관이나 화석연료로 가는 기업은 가치가 일반적으로는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예를 들자면 테슬라 10년 전에 주가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145배 뛰었고요. 1년 전에 사신 분들 계시면 1.2배, 5년 전에 12배 지금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 같은 기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잘할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려면 필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로 변화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때 기후변화에 미심쩍어하던 투자자들도 마음을 바꿨고요. 투자자들은 파리 협정 이행을 한다면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바뀔지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올려놓은 그 보시는 그림은 학문적으로 이걸 풀어낸 그림인데요. NGFS, 전 세계 중앙은행과 금융감독 기구들이 모여서 만든 국제적 이니셔티브인데요. 이 이니셔티브, 즉 기후변화가 금융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는 얘기인데,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가 생기면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환 리스크. 왼쪽 위인데요. 전환 리스크란 뭐냐면 대사님이 말씀하신 1.5도 목표 달성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고요. 정책이 바뀌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기술이 바뀝니다. 기술이 바뀌고 소비자는 소비 성향이 바뀌고요. 사회 경제적 시스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성장하는 기업이 있을 거고요. 이로 인해서 추락하는 기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리적 리스크는 만약에 대응을 못했을 때 물리적인 피해가 생깁니다. 장기적으로는 온도 변화, 가뭄을 겪을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여름의 집중호우, 태풍 등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물리적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이 미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기업의 자산, 자금 조달에 영향을 미치고,
가정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자본의 활용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사회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금융에도 영향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오른쪽에 보시는 5가지 대표적인 금융 리스크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삼성을 제가 예로 들어볼 텐데요. 삼성 SDI 지속가능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지속가능 보고서 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환 리스크와 물리적 리스크가 들어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이 반도체 사업장을 앞으로 특정 지역에서 계속 운영을 할 때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고려를 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삼성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기업들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기후 리스크 대응을 보시면 지난해 이제 금융위하고 환경부가 진행을 했는데 녹색금융, 기후금융 열심히 하자, 석탄 투자 하지 말자라는 선언인데 기후금융 중에 넷제로 부분이 가장 많은 참여가 됐고요. 금융기관 넷제로 이니셔티브 중에 최신에는 콥26에서 있었던 지팡스 같은 것들도 있는데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도 넷제로를 하겠다라는 그런 선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CFD, PCAF 등은 차후 기회가 되면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이 제가 많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콥26 정상회의 의장 요약, 성과평가 등은 대사님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는 언급을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기후변화가 정말 그렇게 중요하냐? 사실은 저는 기후변화보다 더 중요한 이슈로 생물다양성 얘기를 사실 하고 싶은데요. 기업의 비즈니스와 직결된 환경 이슈가 뭐가 있느냐? 온실가스, 극한기후, 해양오염이 있겠지만 사실 생물다양성 손실이나 우리의 토양 환경이나 지하수 오염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좀 더 중요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보시는 것이 실제 글로벌 기업의 리더들이 앞으로 다가올 그 리스크, 글로벌 리스크가 무엇인지 분석한 자료인데 기후변화 다음에 언급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생물다양성의 손실입니다. 생물다양성의 손실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작년에 포스코 포럼에서 회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현지 단체들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지분 투자를 한 연금공단이나 자금 융자를 한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이의 신청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상의 왼쪽하고 아래쪽에 이제 포스코가 그 인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파푸아주의 팜유 농장 관련된 내용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물에 대한 권리를 지키자 그리고 이 지역의 산림을 좀 파괴해서 훼손했다라는 여러 가지 이의 제기가 오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그 기업의 지속가능 보고서 혹은 기업의 평가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서스테인 어널리틱스의 평가 결과인데 물론 포스코 인터와 포스코 지주사는 다릅니다. 여기서 포스코에 대한 ESG 레이팅을 보면 41.1이라는데 이게 뭐냐면 severe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기업의 중대성 평가를 보게 되면 생물 다양성이 왼쪽에 가장 하단에 지금 제가 조사한 상태는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비즈니스 임팩트에서도 고려가 잘 되지 않았고 실제로 스테이크홀더 인터레스트도 상당히 떨어지는데 정말 그런가라는 거죠. 그래서 반면에 바스프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아주 장기간 관련 대응을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비단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고요. 기업 위기 대응에 분주한 전 세계 기업들이 왜 이 생물 다양성을 다음 과제로 삼았는지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포스코 홀딩스도 5월 23일 날 TNFD 가입을 밝혔습니다. 국내 기업에는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 KB금융에 이어서 4번째고 비금융권 기업으로는 최초인데 이게 회장님이 직접 TNFD 언급을 했거든요. 글로벌 협의체인 TNFD라고 하는 것은 생물다양성 재무정복 기준으로서 작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서 공식 출범을 했고요. 출범된 지 1년 만에 블랙락, BHP 등 420여 개 주요 글로벌 기업 기관, 각국 정부가 참여했습니다. 정부 단위로는 호주, 캐나다, 일본, 페루 등 13개국이 가입을 했고요. 제가 속한 국제 ESG 협회가 3일 전인데 8월 9일자로 포스코를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TNFD 포럼에 공식적으로 가입 승인이 돼서 앞으로 이쪽을 좀 더 공부할 생각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리스크의 생물 다양성이
2018년, 2019년, 20년을 거듭하면서 생물 다양성의 중대성이 점점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TNFD는 2015년 발족한 TCFD와는 다릅니다. TCFD, TNFD는 ESG 측면에서 지배구조, 경영 전략, 리스크 관리 초점에 맞춰서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라는 것은 같지만 TCFD보다 TNFD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위험 요인과 기회를 분석하고요. 기후변화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수치화해서 재무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TCFD의 목적이었다면 TNFD는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연의 파괴 자체를 재무 정보로 만들어서 공개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포럼의 성격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이니셔티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최재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많은 평가사들이 사실 있고요. 너무 많은 평가사들이 기업들이 이 평가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 MSCI 서스테인 애널리틱스, SK 예로 들자면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 MSCI 서스테인 애널리틱스 외에도 다우 존스 서스테이너빌리티 인덱스, S&P 글로벌, 포츠 러셀, 블룸버그, 탐슨 로이터스 같이 많은 평가사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정리한 표를 그림을 좀 보시면 이 그림은 평가 기관이 있고 국제 기구가 있고 ESG를 측정 공시하는 이니셔티브가 있고요. 투자 책임 원칙을 제한하는 기구가 있는데 왼쪽 상단에 있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서스테인 애널리틱스, 스탠다드 앤 푸어스 글로벌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레이팅 프로바이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학문적으로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평가 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블룸버그나 탐슨 로이터스는 사실에 기반한 공개된 자료만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펀더멘탈한 평가사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서스테인 애널리틱스, 비지오 아이리스, 트루 밸류 랩스 같은 것은 뭐냐면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인 자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 외에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어널리스트의 굉장한 주관이 들어가는 그런 평가사, 컴프리헨시브라고 하는 것이고요. 스페셜리스트라는 건 뭐냐면 이퀄랩처럼 직장 내의 성다양성, 평등을 촉진하는 것처럼 아주 특정 분야에 특화된 트루코스트의 환경 데이터, 아까 예일대에서 발표를 했지만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마지막 이제 내용은 뭐냐면 그럼 제가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여기 우리나라 메이저 기업의 예를 들었다가 외국계 기업으로 일부러 좀 바꿔봤는데요. 네,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코카콜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코카콜라는 리스크가 있는데 코카콜라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뭘까요? 플라스틱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The worst plastic polluter라고 1위를 항상 차지하고 있는데 코카콜라의 중대성 이슈를 보고 저희가 좀 배워야 되는 점은 코카콜라는 마치 생물 다양성을 진정성 있게 들여다본 바스프처럼 코카콜라 자체도 스테이크 홀더들도 플라스틱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너무나 잘 인식하고 기업이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카콜라의 ESG 리포트나 코카콜라의 대응을 보면 디자인을 개선하거나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시스템 외에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만들어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어떤 모범 사례를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 예들이 바로 코카콜라가 하고 있는 다양한 플라스틱 수거 파트너십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렇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니셔티브를 잘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나라 기업의 산업군 분류 체계가 매우 다양한데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예만 들더라도 우리나라 산업군에 따라서 뭘 대비해야 되는지 너무 명확합니다. 여기 보시면 철강회사는 생물 다양성, 물을 신경 써야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앞으로는 좀 더 내재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뭘 넣을까 많이 고민하다가 이걸 좀 넣었는데 하버드 경영대학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예전에는 환경보다 개발이 우선이었죠. 앞으로는 패러다임이 바뀌었고요. 개발만 해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것이고요. 여기 지금 제가 하버드 대학의 레베카 핸더슨 자료를 들고 왔는데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do well 하면 되지만
이제는 사회적, 환경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do good을 해야 됩니다. 이게 상반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shared value opportunity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고 환경의 지속성을 신경 쓰는 세 가지 기준으로 기업을 측정하는 비즈니스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트리플 바텀 라인 얘기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경식 교수님. 이 여러 사례를 통해서 기후 리스크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do well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do good 역시 진행해야 한다라는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 글로벌 기후 변화 정책과 ESG 세 분의 발표 함께 하셨는데요. 이어서는 대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은 외교부 기후 변화 대사님과 그리고 박정민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공간 차성님 그리고 오용식 고려대학교 생태공학부 교수님이시자 국제 ESG 협회 공동협회장님 이 세 분 모두 모시고 함께 대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금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많은 기대감 표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세 분 이제 모두 모시고 함께 진행을 하겠는데요.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님께서 좌장으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모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SG와 관련돼서 특히 클라이밋 액션과 관련돼서 이런 글로벌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또 뉴질랜드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오경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업들이 특히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전략들을 만들어서 대응해야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세션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발표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ESG는 정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이제는 글로벌 트렌드를 넘어서서 이제 글로벌 규범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피할 수도 없고 또 후퇴할 수도 없는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그런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가 작년 글라스고 기후변화 총회에 참석했을 때 굉장히 청년층들의 참여가 활발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특히 동서대학교에서 이런 행사를 가지게 된 것을 제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히 청년들로부터 받은 메시지 중에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청년 세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를 미래 세대라고 부르지 마세요. 기후 변화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기후변화의 결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 세대가 우리인데 따라서 우리는 미래 세대가 아니라 기후변화 이슈에 관한 한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현재 세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내일의 주인공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청년들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그 메시지가 감명 깊었고 앞으로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 ESG 이런 거를 논의하는 데에 있어서 청년층을 한 참관자가 아니라 정말 주역으로 참여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동서대학교에서 이런 중요한 행사를 개최하게 된 거 제가 다시 한번 의미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학교에서 계신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계시는 우리 오경숙 교수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그 청년들의, 특히 대학생들의 이 ESG 기후변화 대응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관심과 또 그들의 그 이해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청년들의 행동을 더 이끌어내려면 어떤 것들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지 교수님 생각을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사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제 기억에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SK 수펙스 위원회 이영희 사장님을 포함해서 이제 패널로 참여를 하시고, 제가 메인 발제로 대학의 ESG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포럼을 개최를 했고, 유튜브에 이상한 대학이라고 들어가 보시면 제가 이렇게 좀 많이 흥분하면서 얘기한 내용들이 좀 들어있긴 한데요. 요는 뭐냐면 대학에서 사실 저도 사실 대학 교수이지만 요즘에 빛의 속도로 늘어나는 것이 그 ESG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대학에서도 정말 무수히 많은 대학들이 ESG, SDG 관련된 학과들도 만드는 것 같고 연구소도 만들고, 경영대뿐만이 아니라 환경 관련된 단과대학들에서도 다양한 과정들을 만들고요. 대학에서는 넷째로 탄소 중립, ESG 선포식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과 얘기해 봤을 때는 그 선포식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저는 교수로서 학자로서 그 펀더멘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제가 아까 코카콜라 생물 다양성, 플라스틱 이런 이슈들 예를 들었지만,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이 환경을 생각한다면 기업이 ESG 측면에서 연구소나 요즘에 기업 이름들을 보시면 환경이 가장 앞으로 나오거나 혹은 환경 들어가는 이름으로 많이 그 기업들이 바꿉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긴 그렇지만 특정 기업의 대표이사님한테 얘기 드렸지만, 그거에 비해서 기업의 구성원에 정말 환경과 생태를 전공하고 환경을 내재성 있게 연구하는 팀이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중대성 평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중대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기업인들이 기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대학을 얘기하셨으니까 대학이라 그러면 총장과 집행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교수들과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교직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 대학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도시나 혹은 그 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오랜 기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나 다양한 방법으로 공감대를 끌어내야 될 것이고요. 그 끌어낸 공감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정량적으로 만드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량적으로 스코링을 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대학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건물의 에너지 문제다, 혹은 우리 대학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다, 이렇게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매핑을 하고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어떻게 줄일지를 계산을 해서 선포식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좀 거꾸로 가다 보니까 사실 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탄소 중립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에 대한 선언인지를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너무 그 부분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 환태평양 대학 협회라고 제가 속해 있는 그 협회는 지금 회원수가 220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은 서울대, 연대, 고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5개의 교가 들어있기는 한데요. 최근에 부산 지역에서 부산대학교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220만 명 정도의 회원이 있는 가장 큰 환태평양 지역의 대학 협의체인데, 거기서 그런 고민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지난 학기 때 ESG 관련된 무료 강좌를 개설을 했어요. 개설을 하고 한 학기 진행을 했고 9월부터 다시 개설을 하는데,
이게 영어 강좌이고 외국 기업들을 초대해서 미국이나 싱가포르 학생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학생분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데 이번 기회를 좀 빌어서 APRU 구글 검색하시고 오시면 매주 진행하는 무료 강좌가 대학생 여러분들의 ESG를 위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있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한테 연락하셔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많은데 이상한 대학 이렇게 치시고 들어가시면 최근에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데요. 제가 발제했던 내용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얘기한 것들이 한 1시간 반 정도 영상으로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뉴질랜드는 Talking about New Zealand, to encourage youth participation, what kind of efforts are they putting in? 네, 뉴질랜드에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을까요? 네,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짧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뉴질랜드는 지금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후 프랙티스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 2021년 4월에 굉장히 대규모로 어떤 열린 집회였는데요. 굉장히 많은 참여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늦다.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등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들에 뉴질랜드도 굉장히 동의하고 옥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동의하는 것이 진짜 문제 핵심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 기후변화의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야지 적절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계와 정부 또 학계에서도 함께 협력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위를 통해서도 이러한 의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업계에서도 어떤 법적인 어떤 조치에 많이 지금 의존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폐기물을 줄이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작은 어떤 이니셔티브들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쌓였을 때 전반적인 큰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우리 그 소비 패턴의 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각 국가들은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또 기업은 어떻게 비즈니스 전략을 수정해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 세션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특히 강력한 클라이밋 액션이 정말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 개개인의 소비 패턴이 달라져야만 한다. 이게 전기를 쓰는 데에 있어서, 에너지를 쓰는 데에 있어서, 또 소비자들이 어떤 그 구매를 하는 데에 있어서, 또 생활 습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개개인의 생활 패턴이 달라져야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편하지요. 기후 행동을 개개인이 자신의 생활에서 실천을 한다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내가 당장 불편을 감수하는 거는 좀 싫어서 행동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를 따라가는 동물이니까
우리가 규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과 동시에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강력한 기후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도입하자,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 그 학생들이 정말 기후 행동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대학에서 뭔가 인센티브제 같은 거를 도입하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들, 창의적인 그런 시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사님 질문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좁혀서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자발적 배출권 거래제, 예를 들자면 대학에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있겠죠. 플라스틱도 사실은 그 원재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그런 플라스틱 중에서 재활용이 되는 소재들을 가지고 리사이클링 또는 업사이클링을 해서 그 프로덕트를 다시 이용해서 배출되는 CO2를 줄였을 때 그거에 대한 크레딧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들은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사실 그런 프로젝트가 좀 더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확장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학 내에서의 그 집행부, 그리고 대학 교직원, 교수, 학생들 간에 좀 공감대가 많이 필요하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됐을 때 몇 분의 대학의 이제 총장님들하고 얘기를 한 경우도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 대학은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 서스테이너빌리티, 혹은 우리 대학은 SDG를 추구한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는 SDG 관련 학과도 있다. 유엔의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7개 SDG를 한다. 아까 전에 예일 대학에서 Environment Performance Indicator를 사실 얘기를 했지만 SDG하고 링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ESG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저보다 나이가 많은 교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서스테이너빌리티만 평생 연구를 했고, 어떤 분은 나는 SDG만 했는데 이제 좀 ESG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나는 싫다. 이게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보면 제가 생각하는 그 지속 가능성, 그리고 ESG라는 건 뭐냐면, 아까 첫 번째 기조 연사가 말씀하셨지만 데이터에 기반한 지속 가능성이 ESG고요. 그 ESG를 들여다보는 세 개의 렌즈가 있는데, 그게 바로 Environmental Pillar, Social Pillar, Governance Pillar입니다. 그래서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인데, 보면 그 단어에 대해서도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고요. 그러면 SDG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SDG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엄브렐러 하에 제가 말씀드린 E와 S와 G의 필라가 있고요. 이 필라에 들어가는 SDG가 8개 정도 통상적으로 분류가 되고요. 또 S에 들어가는 SDG, G에 들어가는 SDG가 있어요. 그래서 SDG와 ESG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지 개개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학생들 혹은 대학 내에 이제 사회공헌원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CSR하고 ESG도 데피니션이 어떻게 다른지 아까 좀 논의를 해서 저도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개념을 좀 서로 명확히 하고 그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기후변화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자발적 배출권 거래제 플랫폼 관련된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대학 내에서 학생분들이 좀 많이 하는 거는 그 폐기물, 특히나 그 플라스틱 재활용 혹은 업사이클링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이번 이 전체 행사 기간에 그런 전시회나 이제 스타트업 CEO분 발표도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o, Mr. Park, can you share your views or cases? 네, 우리 뉴질랜드의 우리 박 사무관님께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이니셔티브가 있는지, 이를 통해서 뉴질랜드 정부가 사회에 어떻게 독려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요. 뉴질랜드 정부에서 또는 기관에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정한 자동차 구매 리베이트 같은. 그래서 전기차를 사면 어떻게 그 연료 리베이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전기차로 가면 갈수록 그 리베이트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리베이트 인센티브가 있고요. 그래서 이 자동차를 사고 어떤 게 삶의 어떤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리베이트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보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자전거에 대한 보조금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연이 아닌 전기로 가는 가는 오토바이 같은 아니면 자전거 같은 경우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지역의 웰링턴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어떤 보조금 제도가 훨씬 더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들에서도 또 상점들에서도 예를 들어서 캠퍼스에서 음식을 팔게 되면 특정 기준의 재활용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폐기물을 낮춘다든지 아니면은 재활용 가능한 패키징이라든지 이러한 기준을 다 부합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학생들도 굉장히 이 문제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sharing very specific cases. 네,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기후 변화에 참여하도록 하는군요. 아까 전에 이제 학생들 얘기를 하다가 오늘 기조 강연 대사님 하셨던 그 예일 대학의 EPI는 저희가 수업 때 많이 다루고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그 EPI에서 지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생태계와 관련된 지표가 우리나라 순위가 그 아프리카 국가랑 거의 비슷해 70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순위인데 그거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가 뭐냐면 생태 농업이에요. 생태와 농업 그리고 생물 다양성. UN SDG 들어가서 대시보드에 2021년 우리나라의 순위가 28위 정도 되는데 가장 뭐가 낮냐면 SDG 넘버 14, 15, Life on Land, Life Below Water. 우리나라의 환경의 경쟁력은 우리나라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업인들한테 항상 이 환경이 리스크가 아니라 오퍼튜니티로 보라는 얘기를 하고요. 학생들한테도 환경 기술 개발에 신경을 쓰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은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 대학생들도 지금 하는 것들이 다 리빙랩처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단체나 동아리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좀 정부나 어떤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저는 좀 도와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특히 Thank you. And eco farming and the importance of biodiversity, I do agree with that. Particularly 산림, 수산업 이런 1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굉장히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좀 더 리더십을 발휘해서 좋은 기술도 많이 개발하고 그 개발된 기술과 노하우를 개도국들과 많이 공유하는 그런 활동들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벌써 약속드린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요.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Mr. Bach.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션 1 글로벌 기후 변화 정책과 ESG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세션 1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고요. 세션 2, ESG 투자가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면서요. 네, 저희는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